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영상이 잠깐 끊어졌었는데요. 그림에서 빠진 거 봅시다. 이게 손바닥 이야기까지 했죠, 그죠? 몸판이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손바닥처럼 딱 잡아주는 게 이 부분이 이제 캘리퍼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캘리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에서 잡는다. 이 전체를 캘리퍼라고 하고, 손바닥 안에 앞에 뭔가를 붙이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패드가 많이 달았다 하면 마찰해서 달았다면 이 패드만 교환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캘리퍼가 되고요. 드럼 타입에서는 여기 슈죠, 그죠? 슈가 옆으로 벌어져서 휠 실린더가 벌리게 해서 드럼에 밀착시켜서 제동하는 게 이제 드럼 타입인데 슈 앞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슈 앞에 뭘 붙여놨어요. 마찰재를 붙여놨어요. 그게 이제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라이닝. 그래서 교환하는 거는 뭐 라이닝을 교환하겠죠, 그죠? 근데 라인 교환하는 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 다 분해하고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 패드는 교환하기가 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럼 타입에 비해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조향장치 보겠습니다. 조향장치. 조향장치라는 것은 이렇게 핸들 조향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조향장치라고 한다. 조향 핸들의 회전 운동을 좌우 방향의 직선 운동으로 바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핸들 있죠? 우리 핸들은 회전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돌리면은 처음에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리겠죠, 그죠? 회전으로 바뀌겠죠. 그럼 핸들에 붙어 있는 이 축도 이렇게 뭐 회전 운동 하겠죠, 그죠? 회전 운동. 결국은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를 조향을 하려면은 바퀴라는 게 뭐 이쪽 저쪽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연결되어 있겠죠. 연결되어 있어서 이 롯들을 이쪽 뭐 저쪽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회전 뱅글뱅글 도는 그런 운동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직선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은 조향 기어박스가 되겠습니다. 조향 기어박스. 그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뺑뺑 도는 거 우리 기어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끝에 그래서 기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기어가 이제 뺑뺑 도는 거죠. 뺑뺑 도는 건데 요 밑에도 기어인데 요 밑에 기어는 직선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어요. 기어가. 그래서 얘가 뺑뺑뺑 돌면은 얘가 기어가 물려가지고 직선 이쪽 저쪽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세트가 이렇게 있는 조향 기어박스가 되고요. 그림을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게 우리가 피니언 기어라고 합니다. 피니언. 동그랗게 보통 기어가 동그랗죠, 그죠? 그런 걸 피니언 기어. 그 다음에 직선으로 된 데다가 기어를 이렇게 가공을 해놨어요. 그걸 이제 레크 기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우리가 피니언 렉이라고 합니다. 피니언 렉 형 타입이라고 하죠.
다음에 그림에서 조금 빠진 거 봅시다. 뭐 조향 핸들이 있고, 그 다음 조향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향 전체 기호는 기어박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기어 끝에 이쪽 저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게 그 로드 봉이 있어요. 봉이. 그거를 타이 로드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그냥 뭐 원형 봉이에요. 원형 봉.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바퀴 쪽에 이렇게 한번 물려 있겠죠. 이쪽 로드가 이렇게 가서 그냥 타이어에다 그냥 바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재가 부재 이렇게 구조물이 나와 있어요. 바퀴에서 구조물이 나와 있는데 얘를 너클 암이라고 합니다. 너클 암. 그 다음에 뭐 엔진이 밑에 있죠.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있겠죠. 이 축은 뭐냐면은 바퀴로 돌려주는 축. 대충 그런 식으로 구성되가 있다.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의 두 번째 문단에 렉피니언식은 조향 휠의 회전 운동을 좌우 왕복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피니언 기어에 의해서 좌우 왕복 운동하는 레크 기어가 타이 로드를 밀고 너클암을 밀어서 바퀴를 이쪽 저쪽 이렇게 조향한다.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렉피니언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웜섹터 방식이 있습니다. 웜섹터 방식은 조향 휠의 회전 운동을 조향 기어박스 내부에 있는 섹터 기어가 회전축이 바뀐 회전으로 바꿔준다면 피트만 아닌 앞뒤 방향으로 움직여 너클암을 통해 바퀴를 조향하는 방식이다. 조금 많이 어렵죠, 그죠? 좀 봅시다. 자, 여기서 뭐 여기까지 갔죠? 자, 이거 뭐 돌린다. 이 핸들을 돌리는 건 같습니다. 핸들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축을 조향축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연결이 됐다.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롯데가 나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얘가 왔다리 갔다리. 그럼 얘가 연결이 돼서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연결이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뭐 바퀴가 있으면 너클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어가지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 얘도 먼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바퀴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왔다 바퀴가 이렇게 조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봅시다. 여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뺑뺑뺑 도니까 이 나사처럼 되어 있어요. 나사처럼 이렇게 뺑뺑뺑 돌게 되어 있어요. 나사처럼 되어 있다. 나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동그란 기어가 물려 있습니다. 물려있죠, 그죠? 그럼 얘가 나사처럼 되어 있어 뺑뺑뺑 돌면은 얘가 회전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얘가 회전하니까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회전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 너클암에 되어 있는 얘가 움직이게 되면 조향이 되는 거죠. 명칭을 한번 봅시다. 얘를 우리가 웜 기어라고 하고 얘를 섹터 기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뭐 정확하게 이 기능이나 뭐 이거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명칭은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 제가 여기 모아놨습니다. 이거 모아놓은 것 정도는 명칭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보험 기어가 있고 섹터 기어가 있고 여기가 피트먼 암이 있고 여기 피트먼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래그 링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생긴 걸 링크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는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링크 뭔가 끌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래그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너클함 있고 그 다음에 뭐 끝이죠, 그죠? 타이로트는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이 바퀴에서 뭘 하나 붙여놨어. 어느 바퀴까지? 반대편 바퀴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얘가 일로 가죠, 그죠? 그럼 얘가 또 일로 간다. 그래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같이 이제 조향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웜섹터 방식은 대형 트럭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웜섹터 방식을 왜 대형 트럭에서 많이 쓰냐면 대형 트럭에는 1축, 2축이 앞바퀴가 조향이 되죠. 근데 앞바퀴에 바로 뒤에 있는 바퀴도 또 조향이 돼요. 그래서 반쯤에서 한 3분의 1쯤 앞에 있는 바퀴는 다 조향이 됩니다. 이렇게 조향이 같이 되죠. 그래서 얘도 조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바퀴도 뭐 조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드래그 링크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또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럼 또 바퀴 해서 드래그 링크를 또 이렇게 연결하면 바퀴가 하나, 둘, 세 개 좌측으로 또 파이로트 연결하면 이쪽 바퀴가 또 조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바퀴가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조향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개를 움직일 때 요게 상당히 웜섹터 방식이 조향 장치가 유리하다. 그래서 트럭에서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명칭은 여기서 중요한 명칭은 뭐 섹터 기어, 웜기어 섹터 기어, 그다음에 뭐 너클함 그 정도가 되겠죠. 타이로트라는 것은 좌우 같이 움직이게 한쪽 바퀴만 움직이면 이렇게 연결해서 반대측 바퀴도 움직이게 하는 게 뭐 타이로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조향 기어비, 자 앞바퀴 회전각분의 조향 핸들의 회전각이 조향 기어비가 되겠습니다. 앞바퀴 회전각, 앞바퀴 우리가 핸들을 뭐 많이 돌린다고 해서 앞바퀴도 뺑글뺑글 360도 도는 거 아니죠. 핸들은 360도 한 바퀴 넘어 돌잖아요, 그죠? 두 바퀴 정도 돌잖아요. 근데 그 앞바퀴가 또 막 두 바퀴 도니까 그건 아니죠. 앞바퀴는 최대로 해봐야 한 40도 정도 이렇게 돕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돌린 거는 많이 돌고 바퀴는 적게 돌고, 즉 바퀴가 돌아간 각도분에 내가 핸들을 돌린 각도가 조향 기어비가 되겠습니다. 앞바퀴 회전각분의 조향 핸들의 회전각이 뭐다? 조향 기어비다. 그 다음에 조향 기어비를 크게 하면 조향 기어비를 크게 한다는 말은 핸들 각을 크게 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핸들각 내가 많이 돌리겠다는 얘는 저 바퀴는 적게 돌아가는데 내가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많이 돌리니까 귀찮죠? 두 바퀴인데 뭐 세 바퀴, 네 바퀴 한참 돌리면 내가 귀찮잖아. 귀찮은데 힘은 덜 들어요. 힘은 덜 들고 귀찮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트럭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향 기어비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그죠? 바퀴가 잘 안 돌아가잖아. 짐도 많이 실었고 하면은 마찰이 심해가지고 바퀴가 잘 안 돌아가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돌려야 되니까 좀 이렇게 많이 귀찮더라도 이렇게 많이 돌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힘은 덜 들고 귀찮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뭐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향 기어비 작게 해야 되죠, 그죠? 작게 해야 되죠. 내가 저쪽으로 빨리 팍 틀어야 되는데
한참 돌려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돌려도 바퀴가 팍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는 주항기울기를 어떻게 작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 회전 반경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만은 최소 회전 반경은 조향 각도를 최대로 돌리고 선회했을 때 그려지는 동시본 중에서 가장 바깥쪽 바퀴를 그리는 원의 반지름을 말한다.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은 뭐 별다른 공식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바퀴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향을 했어요. 기준은 뭐 이렇게 중심이라 바퀴의 회전의 중심이라고 봅시다. 회전의 중심. 여기 이제 뭐 윤거, 그다음에 이게 축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연결 수직선 한번 그어봅시다. 수직선을 쭉 긋게 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회전하면 요 축 기준으로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회전. 그게 뭐다? 최소 회전 반경이 되겠습니다. 최소 회전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이요. 반경은 여기서까지가 이게 이제 최소 회전 반경 R이 되겠죠, 그죠? R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축거가 된 축거가 여기서 기호가 얼마죠? L라고 했습니다. L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각도 세타. 이 세타나 이 세타나 같은 세타죠. 각도 같아요. 얘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왔다 생각하시면 세타 0도죠, 그죠? 그럼 얘도 0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얘가 벌어지면 얘도 벌어진다. 요 각도가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세타는 세타다.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사인 세타 하면 되죠. 우리가 사인이라는 것은 뭐 삼각 함수가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러분 뭐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는데 다음에 또 나올 건데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하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세타가 있으면 여기 밑변 여기 A라고 합시다. A 밑변을 X라고 하고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Y. 그러면 사인이라는 것은 각도 기준으로 해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S가 사인 S잖아요. S 소문자 이렇게 배웠죠. S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A분의 높이 Y.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그러니까 C죠 C. 요 각도를 중심으로 해서 C를 이렇게 그려보면 빗변분의 밑변 A분의 X.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는 T니까 탄젠트 T 소문자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탄젠트 소문자 그려보면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 이렇게 그렸죠, 그죠? 이게 이제 삼각함수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 안 나옵니다. 이거 이상.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복잡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 이거 아니고 뭐 이거 대충 이거 아니고 사인 세타를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죠? 빗변분의 빗변 하나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야 되죠, 그죠? 요까지 해야 되죠. 사인이 요분의 이게 사인이잖아요. 빗변 여기까지고 높이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다 보니까 R은 여기까지잖아요. 좀 더 나가죠. 그래서 요거를 빼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라 하냐? 스몰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몰 r을 빼야 돼. 빗변, 삼각형의 빗변 여기까지 큰 r에다가 스몰 r을 뺀다. 네, 높이는 축거가 되겠죠. 축거. 높이는 축거. 여기.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r-r은 sin 세타분의 L 이 되고, 그 다음 r에 대해서 정리하면 r은 sin 세타분의 L 플러스 스몰 r 이 됩니다. 이게 최소 예전 방정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r이 뭐냐? r이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바퀴 접지면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 그래서 킹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요즘 킹핀이라고 잘 없죠, 자동차에서. 그런데 킹핀이 뭐냐면은 그 중심으로 해서 바퀴가 움직인다라는 경우. 바퀴 위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바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를 이렇게 움직이면 바퀴가 어떻게 이렇게 차에 이렇게 바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좋겠죠. 그렇겠죠. 이 중심으로, 그죠? 중심으로 바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퀴가 중심으로 해서 우회전 하겠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좌회전 하겠다 그럼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바퀴 기구 때문에, 기구의 간섭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돼서 어떤 중심이 바퀴 한가운데 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적으로 가깝게 한다고 한들 해도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쯤에서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회전의 중심이 바퀴의 위에서 봤을 때 바퀴의 회전의 중심이 가운데 없고 좀 삐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그러면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면, 여기 이제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바퀴가 있다면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바퀴가 어떻게 움직여요? 자, 우회전 한다는 바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죠? 좌회전 하고 싶다 하면 바퀴가 어떻게 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바퀴가 이렇게. 그죠? 바퀴가 여기서 중심에서 우회전, 그다음 바로 좌회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회전하면 끄떡 이렇게 한다. 바퀴가 끄떡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때문에 킹핀, 중심, 이 타이어 중심에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지금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R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R은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숫자죠. 여기는 12m 정도 되면 이거 해보기 이거 하면 요 정도 몇 센치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공식은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해서 빗변은 그냥 R이 아니다. R이 아니고 요만큼 킹핀 중심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 스몰 r을 빼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유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가장치는 서스펜션, 충격을 완화시켜준 장치, 쇼크 압소가, 충격 흡수 장치라고도 합니다. 해볼까요? 최근 많은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형식은 맥퍼슨 독립평가 장치이다. 맥퍼슨 하나 외워주시고요.
타입이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맥퍼슨 요 밑줄 긋고 주시고요. 독립평가장치라는 것은 바퀴 하나가 들리면 다른 쪽 바퀴가 보통은 뭐 바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 바퀴가 있다. 이러면 여기에 뭔가 요철이 있어요. 요철이 와서 얘가 바퀴 올라갔다 치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바퀴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바퀴 하나가 올라가면 양쪽 바퀴도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독립평가 방식은 얘만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아무 이상이 없어. 얘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이제 독립평가 방식입니다. 그거를 독립평가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이 뭐 여기 있다. 위에는 어떻게 탁탁 올라가면 차체는 그대로니까 조용하겠죠, 그죠? 그 방식을 연구한 게 이제 맥퍼슨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블 위시본 타입 몇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일단 맥퍼슨 타입을 봅시다. 그러면 좌우 바퀴의 현가 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한쪽 바퀴가 심하게 움직이더라도 다른 바퀴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가 있다. 해서 현가장치의 맥퍼슨 타입 현가장치의 기본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봅시다. 바퀴를 기준으로 볼까요? 바퀴 기준으로 보면 바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죠. 현가장치의 기본은 현가장치 서스펜션 또는 뭐 시험 값어봐 충격을 흡수한다라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하고 댐퍼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스프링하고 댐퍼 두 가지로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스프링 기호는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식으로 댐퍼, 스프링, 그 다음에 댐퍼 이 두 가지로 해서 쇼크 압서버, 서스펜션이 구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옆에 바퀴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먼저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밑에 여기서 이제 로우 암이라고 하는데 로우 암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아래로 움직이면서 얘는 진동을 흡수하고 바퀴는 아래로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가장치고 그 다음 여기서 좀 나온 김에 해야 될 게 요거 있죠. 마운트 서스펜션 마운트 맨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볼 조인트하고 선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보면 요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봤을 때 바퀴가 아까 이야기했죠. 바퀴가 껐덕껐덕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요 기준으로 해서 바퀴가 지금 이건 앞에서 본 그림이고 위에서 봤을 때 바퀴가 조향을 하게 되면 껐덕껐덕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킹핀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킹핀 큰데 대단하게 큰 뭐 핀이 하나 뭐 박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에 뭐 핑핀이 하나 박혀 있는 것처럼 이제 얘가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핀 중심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킹핀 중심선을 쭉 연결하다 보면 바닥에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죠? 그 점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있으면 여기 이제 타이어가 수직에서 왔다 갔다 약간 벌려놨어.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벌려놨죠. 벌려난 이 각도를 우리가 캠버 각도라고 부릅니다. 캠버. 됐죠? 캠버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캠버에서 이렇게 만나는 선이 있죠.
요 만나는 선 점하고 금방 팅빙 중심선에서 쭉 해서 노면에서 만나는 점, 요 간격을 뭐라냐? 캠버 옵셋이라고 한다. 캠버 옵셋. 캠버 옵셋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평가장치,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장치는 주행 중 노면에서 받은 충격이나 진동을 완화하여 승차감과 자동차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스프링 있고, 쇼크 업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롤링 방지하기 위해 평형을 유지하는 스테빌라이저. 이것도 하나 밑줄 그어놓으시죠. 스테빌라이저가 롤링을 방지하기 위해 롤링. 차가 심하게 커브 틀면은 좌우 바퀴가 불안정해져요. 그걸 딱 잡아주는 게 스테빌라이저. 휠 얼라이먼트,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휠 얼라이먼트, 바퀴의 그 얼라이먼트, 바퀴를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바퀴를 세팅, 조정한다는 뜻인데, 캠버는 뭐냐면은, 뭐 그림 있죠? 캠버는 앞에서 봤을 때, 앞뒤에서 봤을 때 타이어가 약간 위쪽이 벌어져 있다. 차를 앞에서 딱 봤을 때 바퀴가 위쪽이 벌어져 있다. 이거를 플러스 캠버, 캠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죠. 이거 캠버가 왜 주느냐? 뭐 이렇게 마차 같은 경우 그죠? 마차를 딱 했더니 마차를 했더니 이게 뭐 사람도 올라가고 짐도 싣고 뭐 이러니까 얘가 막 휘어지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바퀴가 막 휘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엉망이죠. 그래서 미리 벌려두자.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짐이 실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벌려둔다 하는 게 이제 캠버각의 시초였죠. 그죠? 시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이제 벌어지진 않는데 모릅니다. 모르니까 뭐 그래도 변형이 차체라는 게 변형이 약간씩 있으니까 약간 준다. 약간 정도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 안 돼요. 구분 안 되는데 약간 주는 게 이제 캠버 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킹핑 역사가 아까 설명했었죠, 그죠? 킹핑 역사가. 그 다음에 토인 봅시다. 토인은 여러분 서 있다가 발가락을 안쪽으로 모으는 거 토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차에 대해서는 앞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차를 위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앞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모으는 걸 토인, 그죠? 반대를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캐스터는 요거는 자전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우리가 핸들 구조물이 어떻게 있냐면요. 자전거가 바퀴가 이렇게 돼 있죠. 바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뒷바퀴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프레임 구조죠. 해서 여기 이제 자전거 이제 포크라고 그래서 포크 해서 자전거 포크가 앞바퀴를 잡고 있습니다. 요 각도를 기울어진 각도를 우리가 캐스터 각도. 자전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손 놓고 타죠. 손 놓고 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캐스터의 각도 때문에. 요 각도가 있으면 직진 복원성이 있어요. 직진으로 쫙 달리면은 핸들이 딱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스터 직진 복원성이 있죠. 직진 복원성. 직진을 쭉 빨리 하게 되면은 핸들이 복원한다.
딱 중심을 잡아준다. 직진 보고성이 있습니다. 캐스트 각도를 하면요. 그래서 뭐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든 반지 이런 게 캐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조향 특성은 보시면 보통 조향 핸들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회전수는 4회전 이상이다. 차량이 주행하던 도중 급격히 주행하는 경우 최소 회전 반경보다 크게 회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현상을 언더스티어로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건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림 보시면 차가 뉴트럴 스티어, 이거는 그냥 중립 스티어, 뭐 정확한 명칭은 없어. 뉴트럴 스티어 또는 중립 스티어 해서 자연스럽게 돌 수 있는 그 조향, 그 선의 궤적을 이야기하죠. 뉴트럴 스티어, 자연스럽게 선회할 수 있는 그 궤적, 뉴트럴 스티어.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더 바깥쪽으로 밀리는 거야. 바깥으로 좀 밀려서 크게 도는 걸 언더스티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방향보다도 더 안쪽으로 꺾여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버스티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동 효율은 한번 봅시다.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다. 제동 장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다. 드럼 브레이크는 반복 사용하면 마찰력 때문에 드럼이 팽창하는 결함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 타입 브레이크는 디스크 원판을 양쪽에서 손바닥으로 잡는다. 양쪽에서 패드로 압착하여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운전자가 급제동하거나 또는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타이어가 미끄러지 않도록 제동작용을 조정하는 엔티 럭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ABS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ABS가 뭐 잡았다 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잡았다가 살짝 힘을 약간 풀었다가 다시 꽉 잡는 그런 겁니다. 살짝 풀었다고 해서 그게 제동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살짝 푸는 그 타이밍이 제동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ABS 같은 경우에는 쫙 미끄러지는 것보다 ABS가 있으면 제동 거리가 더 짧아지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이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대충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승용차의 제동 효율이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제동 효율이 있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제동 효율, 제동을 담당하는 퍼센트로 대충 보면 후륜 경우에는 제동을 하게 되면 앞쪽에 약 60%가 제동을 담당하고요. 뒤쪽에서는 뭐 4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륜 구동, 앞바퀴를 구동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앞쪽이 무거워요. 무겁죠. 차체에 앞쪽이 많이 무거워. 그러면 제동을 하게 되면 앞쪽이 무거운 쪽의 효율이 더 높아요. 그쪽이 많이 담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는 한 70%, 뒤쪽 바퀴에는 두 개 더하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쪽의 제동 효율이 높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의 제동 효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